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재는 360페이지요. 개발행위 허가가 그 국토개법에 허가제도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틀을 좀 잠깐 보셔야 되는데, 이 계획이 결정되면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실행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결정됐을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고, 이건 지난 시간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행이 되는지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면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각각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이 내용들은 지역지구, 구역으로 나눠서 토지, 용도, 쓰임새를 서로 다르게 정한 거고, 실행된다는 거는 실행이 되는 거는 그 정해진 쓰임새대로 토지가 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토지 이용 행위를 그 법으로 정해놓은 그 제한 내용에 맞춰서 토지가 이용되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내용들도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제한들은 이 법으로 제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죠. 용도지역에 관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 안에서 제한은 조례로, 용도구역 안에서 제한은 각 개별 구역별로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법으로 제한 내용이 정해지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제한 내용은 계획으로 정해지죠. 즉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별 필지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정해진다 그랬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통해서 지역 지구에 관한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돼서 별도로 따로 정해지죠. 그 계획으로 정한 그 제한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관리만 잘하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으로 실행되고, 여기는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한대로 잘 이용하면 되는데 뭐 사람은 이런 제한 내용을 자꾸 위반을 하죠. 법을 자꾸 위반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제한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려고 위반하는 경우에 뭐 처벌도 하고, 즉 뭐 징역도 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처벌하게 되는데, 그런 사후적인 처벌은 한계가 있죠. 토지라는 것은 그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개발이 됐을 때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부터 받고 하라라는 이 허가 제도를 둔 겁니다. 허가 신청한 이 허가 과정을 통해서 허가 신청을 한 이 개발 행위가 계획에 맞으면 허가 내주고, 계획이 안 맞으면 그 허가를 안 내주고, 뭐 허가를 통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 계획에 맞게끔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 제도를 둔 건데, 뭐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틀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허가든 허가라는 사람이 있죠. 허가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허가받을 사람들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겠죠. 허가라는 거는 어떤 허가라도 다 사전 허가이기 때문에 한 자가 아니라 하려는 자가 먼저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먼저 허가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를 하게 되는데, 허가를 해주면 그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고, 허가를 안 해주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허가의 기본 구조예요. 토지거래 허가든 개발행위 허가든 건축 허가든 농지전용 허가든 모든 허가는 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되죠. 이제 법에서 정할 사항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요 관련된 내용들을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될 개발 행위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죠. 이런 모호한 개념을 쓰면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받지 않아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개발행위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엄밀하게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정해야 되죠. 여기서 개발이라는 게 건축물 건축하는 건지 공작물 설치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 되는 그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 것이고 허가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적인 사항이 있겠죠. 허가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경우에 허가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냥 그 기분 좋으면 허가 내주고 기분 나쁘면 허가 내주고 이런 식으로 막 그 허가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주는 거고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에 떨어진 자리니까 허가 내주면 안 되죠. 여기다 건축을 하겠다. 허가 신청을 하면 이거 당연히 불허가가 돼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이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도로는 이제 개인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이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 받으면 그 허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건을 붙였을 때는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죠. 근데 허가 받을 때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허가 받아 놓고 허가 받고 나서는 그 마음이 바뀌죠. 뭐 들어갈 때만 나올 때 뭐 생각이 바뀌듯이 허가 받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 이래놓고선 막상 허가 받고 나서는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해 방지 조치를 하라, 환경 오염 방지에 관련된 조치를 하라 이런 식의 조건을 붙였는데 허가 받아놓고 나서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면 곤란하니까 조건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려고 이행, 보증금 이런 걸 예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이행할지 안 할지 불안하니까 이 보증금을 받아놨다가 그 조건 이행을 안 하면 이 보증금을 이용해서 이걸 이행해 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보증금도 기본적으로 돌려주는 게 전제돼 있죠. 월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끝나면 나중에 반환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보증금도 받아놨다가 조건 이행이 잘 되면 반환하는 것이고 이행이 잘 안 되면 이 보증금을 이용해서 이걸 이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에 관한 이런 규정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대로 해야 되죠. 근데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 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면 가서 또 허가 받은 대로 공사가 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게 준공 검사라고 하죠. 도시공개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한 다음에 공사 끝나면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준공검사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를 해봤더니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됐다. 이럴 때는 이제 원상 회복하라 명령도 하죠. 그 원래대로 돌려라 이런 명령이죠. 원상의 명령도 하고 명령했더니 안 따른다. 이럴 때는 또 대집행을 통해서 강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허가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허가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국토개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아예 안 해주는 거죠. 이유는 뭐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는 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죠. 이 공공시설 설치된 시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이런 내용까지는 이제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틀로 정리될 사항은 아니고 허가라는 요 기본 틀을 보면서 허가에서 다룰 내용이 뭔가 이 흐름이 잡혀야 됩니다. 허가 대상을 봐야 되고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이 기준과 관련해서 조건부허가 이행 보증금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원상회복명령, 대집행 등등 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 흐름에 관한 내용, 기본적인 사항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허가 대상이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허가 대상 여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허가 대상이니까 잘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또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 내용은 단순한데 시험에는 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문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본서에서는 이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같이 다뤄야 될 내용 중에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관리 방안.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일정한 지역에서는 그 허가에 관한 기준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합니다. 마치 이 지구 단위에 정하듯이 그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지역을 나눠 가지고 다시 정해요. 그래서 이런 성장 관리 방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교재를 통해서 요 흐름과 관련된 내용 목차를 위주로 한번 쭉 정리해 보죠. 360페이지 보면 먼저 1절에 허가 대상에 관한 게 나오죠. 여기 이제 허가를 어떤 행위를 할 때 허가받느냐, 허가 대상에 관한 게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 보면 허가 절차 등과 관련해서 이게 절차에 관련된 또 기타 내용들 묶어서 나왔어요.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제출 처분 기한, 이게 이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에 관한 사항이 있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그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 개발행 허가 부분에서 꽤 복잡한 부분이라서 일단 입문서에는 빼놨습니다. 뒤로 넘기면 362페이지 네모 4번에 개발행 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준공검사와 관한 내용들, 그리고 공공유소 규정에 관한 사항도 복잡하니까 일단 좀 빼놨고, 그래서 요 그 흐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 절차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 조건부 허가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준공검사 등에 관한 내용, 개발행 허가 제한, 기본 허가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사항들만 이렇게 입문서로 정리가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 허가 대상에 관한 거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하죠. 개발행 허가 대상은 말 그대로 개발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개발하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벌채하거나 이거는 개발행위라는 말로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보존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 상태를 훼손해서 어떤 개발하는 행위,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이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가장 기본적인 개발이죠. 여기서 건축물이 뭐고 건축이 뭐냐라는 개념이 있겠죠. 근데 이 건축물에 관한 개념, 건축에 관한 개념은 건축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것, 또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거, 그리고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등 이런 거를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여기서 건축이라는 거는 신축도 있고 중축도 있고 개축, 재축, 이전 이런 5가지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물론 이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더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 하나의 행위를 두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죠.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도 받는 거고, 국토개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허가 과정에서 보는 게 다른 거죠. 즉 허가를 하면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가냐 불허가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 뭐 대지에 관한 기준 이런 거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건축물은 안전해야 되니까 구조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지가 안전해야 되니까 대지 기준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여러 사람 사용하니까 기능상 문제가 없으려면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설비에 관한 기준 등 이런 것이 맞는가를 건축법에서 보는 거고, 국토개법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허가 대상으로 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계획에 맞는 행위냐를 확인하려고 허가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가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이냐, 용도지구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냐, 용도구역상 뭐 제한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이 계획에 맞게끔 건축이 되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한 그 내용이 맞느냐, 이런 걸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 허가를 다 받는 거죠. 국토개법에서는 이 계획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기반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해서 허가 내주고, 건축법에서는 구조, 설비, 대지에 관한 기준 등등 이런 걸 확인해서 각각 허가받게 되는 건데, 그걸
양쪽 허가를 다 받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한쪽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거로 이게 의제를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을 공부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의제라는 거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개별적으로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지만 받은 거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건축 허가만 받아놓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거로 간주가 되는데, 이 규정을 건축법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 허가를 두 번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 건축 허가만 받아놓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같이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어쨌든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니까 그 건축법에다 그런 규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과 관련해서 꼭 건축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대상도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개발이고, 두 번째로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의 힘을 가해서 제작한 물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연물이 아니고 인공의 힘을 가해서 제작한 각종의 물건들, 뭐 교량이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는 행위, 모두 다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 형질 변경이란 토지의 형상과 상태를 바꾼다, 이런 의미죠.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토지 일부를 이렇게 절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형상이 이렇게 바뀌죠. 형질이 바뀐 거고, 요 흙을 앞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이렇게 쌓는 행위를 성토라고 하죠. 그럼 토지 형상이 또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토지가 지면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니까 고르게 펴거나, 지반이 약하니까 단단하게 다지거나, 이런 행위들을 정지라고 그러죠. 정지하게 되면 토지 상태가 또 바뀌죠. 또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 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 형상이 완전히 바뀌죠. 이런 행위들이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 형질 변경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또 형질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게 수면이었는데, 수면을 흙으로다 이렇게 메워서 매립을 해버리면 형질이 완전히 바뀌죠. 이와 같은 행위들이 형질 변경이에요. 그 형질을 바꾸려면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형질 변경이 가장 많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경작 과정에서 이루어지죠. 농사 짓다 보면 계속 고랑을 내고 이랑을 파고 이렇게 고랑을 파나요? 고랑을 파고 이랑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런 행위들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위를 할 때 일일이 허가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작을 위한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또 제외를 시킵니다. 다만 이제 경작을 위한 그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냥 정해놓으면 또 경작을 위한 행위처럼 하면서 사실 경작이 아닌 뭐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토라 그 논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논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보통 논이 보면 도로보다 이렇게 낮게 위치하죠. 그래서 논농사를 짓다가 밭농사를 하고 싶어요. 밭농사를 하려면 이 도로면하고 좀 비슷하게 높아져야 이게 농사 짓기 수월하니까 이렇게 이제 송토를 하게 되죠. 여기 흙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도로면과 비슷한 높이로 송토를 하는 행위. 이건 사실은 경작을 위한 행위죠. 논농사 짓다가 밭농사로 바꿔서 짓겠다. 그 과정에서 이 형질을 바꾸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경작을 위한 행위니까 허가 대상으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다가 뭐 송토를 하면서 사업장 폐토형이라든지 또는 무기성원이라든지 뭐 연탄재 갖다 놓다든지 이런 거를 막 메워가지고 이 토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나중에 농사 짓기 힘들죠. 그래서 농사 짓기 힘드니까 지목을 바꿔서 뭐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막아야 되니까 이 경작을 위한 행위가 어떤 거다라는 걸 또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경작을 위한 행위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업을 위한 또는 지력 증진 등을 위한 객토 등등 이런 행위인데, 다만 인근 농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사업장 폐토형이나 무기성원이 등으로 송토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안 된다. 또 지목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을 둬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행위면 경작을 위한 행위가 되고, 경작을 위한 행위가 될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닌 형질 변경은 기본적으로 다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이 토석이란 토는 흙모래, 석은 자갈바위, 돌을 말하는 거죠. 큰 돌이 큰 돌이 바위고 작은 돌은 자갈이라 그러죠. 그래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 이게 허가 대상인데, 다만 이 토속 채취라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건 채취 행위가 아닌 거예요. 토속 채취와 형질 변경은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이게 산이 있는데 산을 이렇게 산에서 바위를 채취를 했습니다. 자, 행위는 채취를 했죠. 근데 결과는 형질이 이렇게 바뀌죠. 또 여기는 절토를 해가지고 형질을 바꾼 거예요. 이 토지 일부를 이렇게 절토를 해가지고 형질을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흙을 채취해서 여기에 성토용 재료로 쓰고 여기서 나온 바위로다가 이게 뭐 축대를 쌓는 재료로 쓰고 또 일부는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절토하는 과정에서 채취가 되죠. 그러니까 그 형질을 바꾸다 보면 채취가 되고 채취를 하고 나면 형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형질을 바꾸는 게 목적일 때는 형질 변경 행위, 채취가 목적이면 형질이 바뀌었더라도 형질 변경 행위가 아니라 채취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이 형질 변경 행위와 채취의 기준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도 달라요. 이게 허가 예외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 예외, 채취에 관한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채취를 했더라도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취행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인데 이 토지 분할이라는 거는 다른 행위하고 좀 다르죠. 다른 행위들은 다 공사가 수반됐죠. 공작물 만들고 성토하고 절토하고 뭐 채취하고 이렇게 다 공사가 수반된 행위인데 토지 분할이라는 거는 이 토지를 물리적으로 뭐 칼로 잘랐다 이런 게 아니고 필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지적 분할해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개발 행위가 아니죠. 도면상에다 선을 하나 걷다 이거지. 이 분할 자체가 개발이 아니죠. 그래서 분할은 이 자체가 개발이 아닌데 허가 대상을 둔 이유는 분할을 통해서 개발로 이어지니까 허가 대상을 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라고 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를 허가 대상으로 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다른 법에 따른 인허가 등이 없이 이루어지는 분할이 허가 대상인데, 자 이제 그 공법을 공부하든 다른 법을 공부하든 이런 식으로 수시로 앞에서 배웠던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용도적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난번에 정리했던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이 있고 이건 실제 개발되는 토지고 나머지는 이제 녹지가 되죠. 녹지 중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 밖에는 관리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농림 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있죠. 그 주거, 상업, 공업을 뺀 나머지 이 토지들이 다 미개발지죠. 현재 개발이 안 된 토지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보존 용도예요. 개발 용도가 아니라 보존 용도. 보존 용도의 토지인데 그 토지가 분할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분할이 되면 농림지역 필지가 큰 거를 일부 분할한 이유가 더 잘 보존하려고 분할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분할해서 창고를 짓거나 농어가 주택을 짓거나 임야 중에 일부를 분할해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이런 용도죠. 그러니까 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분할된다는 거는 개발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다른 법에 따라 허가라도 받았으면 굳이 이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분할이라서 허가 대상으로 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되는 행위. 이 면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건축법에서 다시 배워야 돼요.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 면적을 정해두고 있는데 그 얘기는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토지를 너무 적게 분할해가지고 이게 주거지역에서 면적이 60보다 적게 분할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건축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지역에서 60이면 이 제곱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대략 한 18평인데 이 18평으로 분할해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건폐율 50% 적용하면 건물이 9평짜리 건물이 되고 막 이런 건데 건물이 이렇게 너무 작아지면 곤란하겠죠. 토지가 이렇게 작게 분할되면 그 토지 이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적게 분할하는 거는
그냥 분할하지 말고 허가받고 분할하라 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미만의 분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m 이하로 분할하는 거. 토지가 좁게 분할되는 거죠. 기존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분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되면 이거 이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뭐 건물을 이렇게 질 수도 없고 이런 건물이 있기도 하죠. 그 해외특보에게 나온 거 보면 그 건물이 폭이 1m로 해서 지어진 건물도 있던데 궁금하시면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좁은 집 이렇게 그 검색을 하시면 건물이 이렇게 얇게 지어진 이런 건물이 뜹니다. 그래서 3층 주택인데 이 폭이 불과 1m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걸 감싸 안고 있는 이런 그림이 뜨는데 뭐 건물이 이렇게 짓는 게 멋있어진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최대한 지은 게 이런 형태 주택이에요. 이렇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문제가 있죠. 하나만 전화도 이게 해토피감인데 이런 건물이 여기저기 막 지어져서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가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보통 이제 어느 경우에 이렇게 많이 분할되냐면 기존에 이렇게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 중에 일부가 도로 부지로 포함이 돼 버렸어요. 도시군 결정하면서 도로 부지 이렇게 포함이 돼. 그럼 이건 이제 수용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토지는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거니까 수용을 안 하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잔지라 그래서 잔지는 신청을 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 안 하면 수용을 안 하죠. 근데 이 토지를 수용되고 남은 토지 이거를 신청을 안 해서 그냥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필지가 이렇게 분할돼서 여기 이제 도로로 포함돼서 수용이 되고 요거는 그냥 여전히 기존 소유로 남은 상태인데 이거 갖고 좀 사용할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이 토지 자체를 사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뒷집에 있는 집에서 뒤쪽에서 이 토지를 이제 취득해가지고 도로에 붙여서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러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뭐 가격 갖고 뭐 이게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분쟁이 막 심해지면 소유자가 할 게 없으니까 여기다 막 담만 싸가지고 뭐 뒷집을 막 괴롭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죠. 토지가 이렇게 분할되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5m 이하로 이렇게 좁게 분할하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받고 분할해야 된다라고 허가 대상으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단어만 익히면 되는데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런 거 기억하기 만만치가 않으니까 1번은 일단 중요한 게 허가 없이 분할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지역은 뻔한 거고 첫 번째가 허가 없는 분할, 두 번째가 면적 미만의 분할, 세 번째가 5m 이하 분할. 이게 3가지 허가 대상이니까 토지 분할로서 허가 대상은 허면오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분할하기 전에 오지 말고 분할 허면 오세요. 뭐 이런 의미로 연상을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은 허가 대상이 허면오 3가지가 있고 그래서 허가 없는 분할, 면적 미만 분할, 5m 이하 분할. 그 다음에 6번째 허가 대상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이 쌓아놓는 행위는 지역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게 되면 허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보면 농림지역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작훈련 행위가 허가 대상 아니듯이 농림지역에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허가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는데 그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은 농업과 관계된 행위다라는 거죠. 봄에 농사 지려고 비료포대를 쌓아놓고 추수꽃난 뭐 볕단을 쌓아놓고 이런 거니까 그 허가받도록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림지역을 빼고 그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서 농림 빼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울타리 밖에 1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이런 게 이제 허가 대상이 돼서 6가지에 해당이 되면 허가받는 거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행위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 대상 여부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실제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데 여기 이런 6가지 행위라도 예외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는 기본서를 가지고 1월 달부터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 허가 대상이 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데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을 쓰겠죠.
그래서 그 허가 신청서에 관한 내용 규제를 통해서 잠깐 보죠. 361페이지에 그 허가 절차 등과 관련해서 내용 1번에 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그 신청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일정한 서류를 첨부를 하죠. 위해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어떻게 하겠다. 기반시설 어떤 식으로 확보한다.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죠. 허가권자. 허가권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문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 틀로 정리를 해드렸죠. 안을 만들고 기한 입안을 하고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거는 항상 입안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결정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개발행위 허가죠. 입안권자가 원래 특광시군이니까 허가도 특광시군이 하는 겁니다. 국토부나 도의사가 인허가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이제 빠져 있는 거고 특광시군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허가 절차는 허가 신청서를 여기다가 그 허가권자인 특광시군한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또 신청이 되면 일정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죠. 처리 기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정한 기간 15일입니다. 그래서 네모 2번에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즉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처분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조건부 허가에 관한 거는 그냥 제목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뭐 조건 붙일 수 있는 게 조건 붙이는 게 가능하다 이런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지문에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지문에 보통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무엇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넣게 되는데 이 문장 보고 조건으로가 보이면 끝에 가서 있다. 요 말만 보고 그냥 그 판단해도 거의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요령으로 나중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조건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끝에는 있다다, 없다 나오면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요령으로만 이해를 해도 문제가 충분히 풀립니다. 그래서 조건 붙이는 게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뭐 이런 이제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에 관한 건 기본서를 통해서 볼 거고요. 뭐 이행보증금도 나중에 기본서에서 볼 거고, 그다음에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건 의미만 좀 이해를 하죠. 자, 규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규제 보면 그 362페이지 네모 4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그 지역이 5개가 나오죠. 그 녹지 또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소식 등등 또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 이번에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영향 미관 등이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 지역, 그리고 4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이와 같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그 보존할 게 있고 그 보존조차 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허가를 미리 다 내주면 지구단위 수립돼봐야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 끝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뭐 이런 의미로 일정 기간을 한 번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는 거고 제한 받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2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 정리하시면 나중에 유사한 내용이 건축법에도 나오고 또 정비법에도 나오고 도시개발법에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면 다른 법에 나오는 유사한 내용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면 다른 법을 공부할 때도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단순한 거니까 일단 그 허가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일정 기간 동안 허가 안 해주겠다라고 그 제한해 두는 거니까 의미만 일단 간단히 파악해 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사가 다 끝나면 5번에 중공검사를 받는데 여기서 검사를 누구한테 받을지 이것도 중공검사의 의미만 알면 쉬운 거죠.
중공검사라는 거는 여기 허가받은 대로 이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그걸 확인하는 절차예요. 뭐 허가를 해줬던 사람이 이 검사라는 게 맞는 거죠. 허가를 2층으로 허가 내줬는데 과연 그 행위가 그 2층으로 건축을 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 이게 이제 중공검사니까 검사권자는 꼭 이 허가권자가 검사권자가 되겠다. 이 틀만 보시면 당연히 허가권자가 특광시군이니까 중공검사도 특광시군이 하겠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재로 다시 보면 네모 5번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설치에 관한 개발 행위가 받은 자가 개발 행위가 완료되면 특광시군에게 중공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허가권자와 중공검사권자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 행위 중에서 6개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 4번까지는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죠. 건축물 공사, 공작물 설치 공사, 형질 변경 공사, 토속 설치하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토지 분할은 공사한 게 아니죠. 도면상에다가 선만 하나 거서 필지를 나눴다. 이것뿐이고 물건 쌓아놓은 것도 공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물건만 올려놓은 거니까 공사가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중공검사는 4번까지만 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면만 하면 보면 되는 거지. 현장에 나가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공검사도 틀만 잘 보시면 검사권자 알 수 있는 거고 검사의 개념만 알면 검사 대상에는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기본 흐름을 봤고요. 그 3절에 나오는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 시설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돼야 요 시설 부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이 문제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가지는 의미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국토개법에서 남아있는 사항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하나 남아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도시공관리계획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단지 토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허가받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응용이 돼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은 빼고 기본서를 가지고 1월 달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법 정리하도록 하죠.